네, 이번 시간에는 211쪽이에요. 6장 중개보수. 이 단어는 두 문제 정도 나오죠. 한 문제는 이론적 문제 하나 하고 한 계산 문제도 나와요. 복비 계산 문제도. 먼저 1절의 중개보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실 내용은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건데, 중개보수 청구권. 1번의 양거래 1번의 청구권의 발생과 행사,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데 그 중개 행위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그러니 중개 행위는 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개 행위도 일종의 상행위다. 예전에 배웠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그러니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이 되겠죠.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갖게 돼 있고, 그러니 두 번째 줄 끝에 중개 계약을 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판례. 우리 집 팔아줘. 알았어. 이런 중개 계약할 때 보수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공짜인 줄 알았다. 이런 헛소리를 한 거죠. 개공이 복비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개공은 상인으로서 당연히 보수 청구권을 갖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집을 팔고 싶어요. 우리 집을 10억에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개공,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죠. 자,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수를 받는 건 당연히 아니죠. 10억일 때는 0.9% 받을 수 있거든요. 10억이 0.9%는 얼마예요? 9천이요? 9천이면 내 강의를 왜 합니까? 중개업 해야죠. 900입니다. 900. 9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900, 900일까요? 450, 450일까요? 900, 900이라고 이따 배워요. 자, 어쨌거나 900만 원의 보수를,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중개가 완성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중개 계약을 할 때,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집을 팔아준다면 내가 900을 주겠소 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자, 팔아주면 900 줄게. 이런 걸 우리는 정지조건부라고 하죠. 팔아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둘이 만나 무슨 계약을 하면, 중개 계약을 하면 이 900만 원짜리 청구권, 중개 보수의 청구권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다? 중개 계약 체결 시에요.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개 완성이 되면 이 청구권을 행사한다. 청구권을 행사하여 900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자주 안 나옵니다. 가끔 뭘 묻느냐? 이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언제냐? 어떻게 답하세요?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너랑 나랑 처음 만나서 눈빛을 주고받으면 그때 보수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러면 의뢰인 머리로 900만 원이 볼록 이렇게 올라와요. 풍선이.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렇게 잘 정리해 두세요.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개공과 의뢰인 간의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청구권은 발생한다. 그리고 중개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수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뭐 쉬운 거예요. 그냥 읽어만 갈게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소유자를 위해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개공이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수의 지급 시기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법조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개공들은 언제 복비를 받기를 원할까요? 계약 체결 시 보수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개공들은 계약 체결 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법조문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작년에 그 법조문이 만들어졌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린데 이런 걸 외우기 쉽지 않죠. 그래서 복비는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복비 박근혜 대통령, 복비 대통령이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대통령이 복비를 좋아해. 복비를 좋아합니다. 대통령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지급 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땐 대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배려버렸죠. 네. 계약 체결 시 받기를 원했는데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잔금 치를 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계약 체결 시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다음에 청구권의 소멸, 이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나오는데 첫 번째,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그럼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 개공의 고의 과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죠. 확인 설명 의무, 밑에 확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된 계약이 해지되었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가 있다면. 또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 쓴 다음 날 매수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었어요. 아니 뭐 얼굴은 30이었는데 보니까 17밖에 안 돼. 그래서 계약이 취소됐다. 법비 받을 수 없다. 개공은 당사자가 행위 무능력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이죠. 자, 근데 2번이 더 잘 나옵니다. 2번엔 개공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고, 개공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고,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이때는 받을 수 있다. 개공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말을 꼭 줍니다.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이런 경우는 개공의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적 없고 뭐 나올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었냐면 A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했고 개공한테 당신한테 내 상가 건물 각 칸을 다 임대를 내달라는 의뢰를 하겠다. 개공 땡 잡았죠. 저거 다음 복비가 얼마인데 지금 열심히 중개했죠. 열심히 중개했는데 아직 한 건의 거래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이때 어떤 개공이 A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니 갑한테 맡기셨다면서요? 왜 갑한테 맡기셨어요? 갑은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70점으로 합격했거든요. 어떻게 60점한테 맡겨요?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제가 70점 기념으로 법비에 30%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A가 그렇지. 어디 감히 60점한테 맡길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제 70점인 당신한테 내가 맡길게. 이렇게 A는 갑과의 중개 계약을 해지하고 을한테 맡기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갑이 화가 났죠. 갑자기 네가 중개계약을 뭐하는 바람에 해지하는 바람에 내가 이만큼의 받을 수 있는 복비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 기대 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라. 이런 판례예요. 그랬더니 중개계약은 위임 유상 계약인데 이 위임 계약이라는 건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 즉 중개 완료 전에 중개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보수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 중개 완료 전에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기대 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방금 우리는 청구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복비 계산입니다. 복비 계산하려면 당연히 그 어려운 공식 하나 외워야 한다고 그랬죠. 중개 보수는 계산 공식이 뭡니다?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거래 금액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각 거래 유형별로
그리고 요율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나눠서. 그럼 지금부터 요율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밑에 양걸어 1번 제목이 뭡니까? 양걸어 1번 제목은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다? 주택 외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외라면 뭐가 있겠냐면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있고요.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다 주택인 거죠. 주택 빼고 나머지 다 주택 외예요. 다시 이제 왼쪽 주택으로 보면은 주택의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외워야 됩니다. 자, 부속 토지는 뭐 한다? 포함한다. 이게 주택과 깔려있는 땅을 함께 팔 땐 그 토지는 원래 주택 외지만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계산한다. 자, 주택의 중개 보수는 어떻게 외우시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국토부령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같이 보세요. 시작. 국토부령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 이 말은 우리 법 국토교통부령에 몇 %까지 받을 수 있어 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시도 조례로 정해서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를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어떻게 시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반가로 1번 국토교통부령의 범위라고 써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령이 뭐라고 써있느냐?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받으세요? 각각 받으세요. 그런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 계약을 했으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시험엔 1000분의 9 이렇게 나와요. 0.9% 이내. 임대차 등일 때는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자, 그러면 이 국토부령이 범위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아파트 1억, 아파트 10억짜리 아까 했었죠, 우리. 10억짜리 0.9 매매 900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왜? 한 사람한테 받는 것이 1000분의 9, 1000분의 8이고 이걸 어떻게? 각각 받는 거다. 각각. 여기 각각 자리에 균분 이러면 X입니다. 균분 이러면 틀리고 저기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일방 자리에 쌍방으로부터 1000분의 9다 이러면 X. 쌍방 각각 받되 일방에게 받는 게 1000분의 9, 1000분의 8이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정한다? 그렇죠.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표에 시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참고. 아니 뭐 다음 복비를 강원도 조례로 풀어라. 뭐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 조례는 시험에서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냥 보고 풀면 됩니다. 주택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례를 줍니다. 요율을 주고 이걸 보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니까 일단 적긴 할게요. 보는 방법은 아셔야 되니까. 제가 각각의 조례에 3줄까지만 적겠습니다. 네 번째 줄은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자, 여기는 이제 매매나 교환이고, 여기는 임대차 등이고, 자, 거래금액, 요율, 한도 이렇게 정했네요. 자,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받는 거랬죠. 여기에 정해지는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는 5천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딱 5천일 땐 두 번째 줄이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억 원일 때는 2억이 들어가죠.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6, 0.5, 0.4 한도는 25까지 80까지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 네 번째 줄, 그 표의 네 번째 줄은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조례가.
이제 뭐 반값 중개 수수료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네 번째 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6억 이상일 때는 0.9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6억부터 9억 미만까지는 0.5까지 받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반값 중개 수수료 그랬죠. 9에서 5로 낮아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6억 이상일 때 0.9 받는 일은 매우 드물었어요. 드물어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도 5천 미만 5천 이상, 그다음 1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0.5, 4, 3, 한도는 20, 30, 한도 없음. 네 번째 줄도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3억 이상, 6억 미만은 0.4까지로 하자. 네. 그래서 표 밑에 보면은 그래서 매매가 9억 이상, 임대가 6억 이상일 땐 0.9, 0.8까지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요율은 최대 요율은 9억 이상, 6억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건 이 안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이걸 넘으면 위반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해 보죠. 아파트 1억짜리 매매면은 1억에 0.5, 50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질문이 한 사람한테 얼마입니까? 이러면 50. 양쪽이 얼마입니까? 이러면 100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좀 더 해보죠. 1억 8천짜리 매매해보죠. 자, 요율은 0.5, 58은 40, 4 올리고, 51은 5, 이렇게 해서 90이잖아요. 답은 90일까요? 아니에요. 답은 80이에요. 왜요? 한도액이기 때문이에요. 한도액.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왜 한도가 만들어졌느냐? 여기는 0.5고 여기 0.4죠. 2억일 때는 0.4잖아요. 그래서 2억에 0.4는 80이죠. 80. 그러니까 2억보다 더 받지는 말아야지 5천보다 더 받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억 6천일 때가 딱 80 나오거든요. 0.5일 때는. 그래서 1억 6천부터 2억까지는 모두 다 80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이렇게 다 받는 거죠. 6억일 때는 그 0.5죠. 65, 300 이런 식으로 7억은 350 이런 식으로 8억은 400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주택은 이걸 보고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임대차도 마찬가지. 임대차도 예를 들어 이 7천이면 28이죠. 전세일 때. 8천은 32지만 30. 9천도 30. 1억도 30이죠. 그래서 7,500부터 1억까지는 모두 다 30이에요. 2억은 60. 3억일 땐 0.4니까 1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주택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여기 노란색 숫자는 노란색은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요. 주택 외로 갑니다. 주택 외에는 교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어떻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자, 메모해 보세요.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X.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냥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게 잘 나옵니다. 틀리게.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오피스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크게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주택 외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외에 원래 주택이 아닙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오피스텔은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다음에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까지,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까지로 한다. 자, 박스 갑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숫자 외우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85제곱미터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전용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시설. 근데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같은 공간에 있어서 상관없다는 거죠. 다시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게 갖추어졌다. 이게 갖추어지면 1000분의 5 다시 85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목욕시설, 뭐 부엌 다 갖춰졌다. 이럴 경우에는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령에 정의는 숫자입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꼭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작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0.9였습니다. 주택 외에는 이따가 0.9를 받을 수 있다고 배우거든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0.9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아니 나는 주택으로 임차를 하는데 무조건 0.9를 받는다는 거죠. 오피스텔을.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때는 1000분의 5, 1000분의 4까지만 받도록 하자. 마치 주택처럼. 주택이 아니지만 헷갈리면 안 돼.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지만 마치 주택처럼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 매매나 임차는 용도, 목적 있죠? 목적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 외라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이 있으면은요. 주택으로 하든 뭐 어떤 사무실 목적으로 하든 뭐 상가 목적으로 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5, 4예요. 무조건. 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목적을 임차하는 목적을 따지잖아요. 법조문에 목적이 아예 적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어떻게? 1000분의 5, 1000분의 4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무조건. 잘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제가 해석에 써드린 건데 그러니까 해석상 면적이 얼마를 넘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했거나 부엌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또는 뭐 목욕시설이 없거나 이런 요건이 하나라도 갖춰지지 못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자? 주택 외니까 1000분의 9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종이다가 봐요. 면적이. 작년에 70제곱미터 문제 나왔으니까 임대차 문제 나왔고 0.4로 푸셨고 0.4로 외워서 올해 만약에 90제곱미터 나왔다. 그럼 0.9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매매했던 임대차했던 따지지 않고.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밑에 2번. 이번엔 나머지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외 뭐가 있어요?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전부 다 나머지는 1000분의 얼마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로 요율을 결정한다. 협의로. 이거 쌍방 각각 받되 일방에게 받는 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1000분의 9로. 숫자 외워서 풀어야 돼요. 숫자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율을 전체적으로 보셨습니다. 뒷장에 그 맨 위에까지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4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요율 기재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냐면 주택 외일 때는 아까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0.1000분의 5, 1000분의 4로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최대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복비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 따라서 개공들을 좀 경쟁을 시키자. 그래서 내 사무소에 요율표를 걸잖아요. 중개부서 요율표를 걸 때 주택 외일 때는 내가 본인이 받고 싶은 요율을 직접 적도록 하자.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복비 완장화를 깨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는 상가 토지 0.7까지만 받겠음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옆 가게인도 흥분해가지고 나는 0.6 할래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은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의뢰인은 이런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찾아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니고 옆집은 0.7이던데 여기는 왜 0.9요? 이런 사람 없다는 얘기라고요. 자, 흐르는 뭐 아직 모르니까 알아놓 주셔야 돼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만.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뭐일 때는 주택, 외일 때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택 외일 때는 각각의 중개 보수 요율 5, 4, 9 각각의 요율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에 표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택이 아니라 뭐일 때? 주택 외일 때. 주택 외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는 주택과 주택 외의 요율을 다 공부한 겁니다. 요율을 다 공부했고 일단 공식은 이랬잖아요. 공식은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이랬었는데 방금 요율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거래 금액을 자, 구해보자 이겁니다. 양거로 3번 거래 금액의 산정 이게 주택이든 주택 외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매매일 땐 매매까지요. 아까 연습했죠 이미 매매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8천이다. 계산해보죠. 1억 8천이다. 이제 거래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게 주택일 땐 어떻게 하고 주택일 땐 0.5 이렇게 0.5 한도 얼마? 80 이렇게 90이지만 이건 다무 80 1억 8천인데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이네 이렇게 줬으면 곱하기 0.5 여기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0.5니까 매매요 0.5 근데 이건 주의할 점이 답은 얼마? 이건 90으로 해야 돼 90입니다. 한도가 있는 건 주택입니다. 주택. 근데 문제는 이렇게 꼬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꼬실 수 있느냐?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이다. 부엌과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그런데 매매 목적으로, 아니 주택의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주택의 목적으로 매매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래 놓고 복비가 한쪽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 다음에 박스에다가 단 시도 조례는 다음과 같다. 이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지금 오피스텔을 풀어야 되는 거요? 주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주택의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했으니까 주택으로 풀란 얘기겠지? 0.5, 90, 한도 80, 한도 80이겠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었으면 어떤 목적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0분의 5 무조건 1000분의 5 한도 있음 없음 이렇게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상가 토지다 0.9 이렇게 푸는 거죠. 뭐 0.9 이게 주택이냐 주택이라고 흐르면은 이렇게 풀고 오피스텔 이렇게 풀고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상가 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매매. 다음 교환해 보죠. 교환 계약일 때는 이렇게 물건이 2개잖아요. 물건이 2개. 그러면 이 거래 금액은 둘 중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걸로 거래 금액을 하느냐 이런 게 있죠. 당연히 뭘로 하래요?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걸로 하라고 돼 있네.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거를 넣어서 복비를 계산하라.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2억 1000짜리 주택과 1억 9천짜리 주택을 교환하였다. 교환하였고 개공이 양쪽으로부터 복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둘 다 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라고요? 큰 걸로. 2억 1000 곱하기 자 요율을 주는 거죠. 주택이니까. 매매 교환 2억 1000 여기 들어있네요. 0.4 그럼 얼마예요? 84만 원. 근데 84만 원이 답이 아니라 양쪽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168만 원 이게 답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 짜자잔 갖춘 오피스텔이다. 그럴 때는 0.5를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둘 다 상가다, 둘 다 주택 토지다 이럴 때 0.9 외워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매매랑 교환해봤습니다. 교환은 큰 걸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임대차가 가장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월세 있는 임대차일 때, 월세가 있는 임대차일 때 이제 거래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쭉 있는 걸 제가 공식을 써보면 이겁니다. 일단 보증금 더하기 월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하자. 100으로 하자. 그런데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이게 산출이 5천만 원 미만이 된다면 다시 계산한다.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을 한다. 이게 공식에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보죠. 자, 보증금 500, 월 차임은 30짜리 해보죠. 일단 제가 이게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는 안 드렸습니다. 일단 이 조건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500 더하기 30 곱하기 100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3,500이 나왔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얼마 미만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죠. 5천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무시한다. 무시하고 다시 계산한다. 500 더하기 30 곱하기 70 이렇게 다시 계산한다고. 계산했더니 2100, 2600. 2600이 거래 금액이 된 겁니다. 거래 금액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주택이다 라고 물어보면 보고 푸는 거죠. 주택 5천 미만 0.5 0.5 하시면 되고. 자, 85제곱미터 오피스텔 외워서 0.4 상가다 외워서 0.9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책에 있는 조건으로 해볼까요? 책에 있는 조건, 아니 다른 거 먼저 해보죠. 다른 거 먼저. 이번엔 1000에 70으로 해보죠. 1000에 70으로. 자,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얼마? 8000. 8000이면 5000 미만이 아니라 5000 이상이군요. 5000 이상이면 70으로 가한가요? 안 가. 이걸로 끝입니다. 끝. 주택 0.4. 이거 요일 보고 푸는 겁니다. 이거 0.4. 이건 보고 푸는 거. 주택 0.4.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오피스텔 0.4. 이걸 외워서 상가 0.9. 이거는 답이 좀 달라요. 주택은 여기 보세요. 주택은 8천일 경우에 0.4고 한도가 얼마예요? 3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라고 하면 답이 30이에요. 주택이라고 물어보면. 근데 오피스텔이라고 물어보면 32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오피스텔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7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아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좀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1000에 30 책에 써드린 거 있어요. 1000에 30은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얼마? 4000. 4000이면 5000 미만. 무시하고 70을 곱해서 다시 더하면 2100, 3100. 3100이 확정. 주택일 때 5000 미만이면 0.5. 이거는 보고 풀고. 한도는 20인데 한도가 안 넘었죠. 15만 5천 원이니까. 오피스텔 0.4 나온 대로 그대로. 상가 0.9 곱해서 이거 외워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하나만 더 하죠. 1000에 40. 1000에 40이면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 딱 5000. 딱 5000 나올 때가 좀 까다롭군요. 이건 5000 미만이 아니라 5000 이상이죠. 그럼 이건 70으로 가는가? 안 가. 이걸로 확정입니다. 주택일 때 5000 어딨나요? 5000 이상 0.4. 주택일 때 0.4. 85제곱미터 오피스텔도 0.4. 상가 토지 0.9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뭐 할만하네요. 오피스텔 아니요. 임대차가 그나마 제일 복잡하죠. 임대차가 그나마 제일 복잡해요. 임대차가 잘 나오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텔까지 해봤고
임대차까지 해봤고, 임대차 해봤고, 이제 박스 밑에 보면 분양권 매매 있죠. 분양권 매매는 우리 전전 시간에 그 금지행위 공부할 때 거기 이미 했었어요.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고. 총 분양 대금에다가 P를 더하면 안 되고 이미 납입한 금액, 예를 들어 지금까지 된 계약금, 지금까지 된 중도금에 P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거래 금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분양권이 주택 분양권이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으로 풀면 돼. 이렇게 주택으로. 분양권 매매하면은 아파트 매매, 주택 매매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각종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그림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림 두 가지. 자, 그림 두 가지를 그 밑에다가 그림을 저처럼 그리세요. 자, 갑이 가진 주택을 을하고 매매도 하고 예를 들어 임대차도 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나는 이 집을 팔았어. 팔았는데 을로부터 다시 이 집을 임차했다. 을은 나는 이 집을 샀는데 갑에게 다시 임대를 내주었다. 이거죠.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집을 팔았는데 계속 얘가 그 집에 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3억에 매매했고 2억에 전세했으면은 얘는 1억 주고 산 거죠. 1억 주고 산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또 하나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매매만 복비를 계산하고 임대차는 복비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했다.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2억에 매매했다. 그 다음에 뭐 임대차는 이런 조건으로 해보죠. 3천에 50 월차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임대차는 못 받고 매매만 받는다. 이게 마침 주택이라고 해보죠. 주택이라면 2억에 여기 2억에 죄송합니다. 2억의 매매죠. 2억의 매매 0.4 해서 80 이쪽도 80 한쪽이 얼마냐 이런 80 양쪽이 얼마냐 그럼 160 이렇게 그러면 되죠. 일단 문장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문장 읽고 그림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핵심 포인트는 동일 당사자 간에 거기야. 동일 당사자 간에 자 그림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갑이 가진 주택을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네, 을하고 병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랬다면 을은 이 집을 사자마자 바로 병에게 임대를 내주었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어디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매매는 갑과 을이 하고 임대차는 을하고 병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은 매매에 대해서 보수를 내야 되고 병은 임대차에 대해서 복비를 내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을이죠. 을은 매매도 복비를 내야 되고 임대차도 복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해봅시다. 2억의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는 3천에 50 이렇게 했다면 주택이고요. 주택. 자, 일단 매매는 아까 80 나왔죠. 80 복비 나왔고 3천에 50이면은 100을 곱해 더하면 얼마? 8천. 8천이고 자 여기 있죠. 주택이라고 했어 제가. 8천에 0.4 한도 얼마? 30. 32지만 답은 30. 그러니까 결국 을로부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110만 원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110만 원. 전체가 얼마냐? 그러면 220 있죠. 80, 80, 30, 30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 양가로 4번입니다.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상가와 주택의 겸용 복합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라 할게요. 그러면 1층을 중개했으면 상가로 복비 받고 2층을 중개했으면 주택으로 복비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 전체를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보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2 이상일 땐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한다. 전체를 주택으로 한다. 근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한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면 딱 반이 주택일 때 어떻게 합니다? 정확히 반이 주택일 땐 주택으로 한다. 적혀 있죠. 정확히 반이 주택일 땐 주택으로 한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문제 이렇게 줍니다. 뭐 주택의 3분의 1이고 주택 외가 3분의 2다. 이렇게 하면 주택 외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주택 외라면 예를 들면 상가라면 0.9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면 둘 중에 어디 조례로 받는 것이냐.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세요. 아하, 중개 사무소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는다. 중개 대상물 시도 조례로 받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외우면 금방 외워지냐면요. 무조건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이렇게 적으세요.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전국에 어떤 물건을 중개했어도 무조건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당연히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경우에도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조례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 다 했습니다. 뭐 할만하죠? 뭐 많지는 않아요. 할만합니다. 자, 이제 실비로 가시죠. 실비는 뭐 금방 합니다. 실비는 뭐 지문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은 그 법조문 밑으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실비 한도로 가겠습니다. 실비 한도 동그라미 1번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인데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있네.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중개 보수와 표현이 같네요. 표현이 같다는 얘기죠. 내용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실비도 국토부령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받을지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실비의 범위는 국토부령을 정하고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항목과 비용을 정하게 된다고요. 네. 자, 그러면 밑에 국토부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에 이게 숫자가 있죠. 천물의 9, 천물의 8 숫자가 있는데 실비는 숫자가 아니라 말이 그냥 글씨인데 이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종류를 범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1번 속에 두 개 다 들어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함에 든 비용. 두 번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형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 두 가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실비 이 두 가지가 국토부령이 정해진 범위예요. 자, 첫 번째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형 보호장 소요되는 실비.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매도 의뢰받은 물건을 지금 중개하는데 이걸 중개하기 위해서는 매도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잖아요. 이 매도 의뢰받은 물건을 권리 분석함에 있어서 든 비용. 또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형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될 때 들었던 여러 가지 비용 이거죠. 두 가지만 받을 수 있다. 뒤로 가십니다. 실비 청구, 중개보수와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받고 실비를 또 받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중요한데요. 혹시나 여러분 뭐 궁금하실까봐 실비를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실비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부령에 정해지는 두 가지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계산은 시도 조례를 봐야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 문제를 낸 적이 없죠. 내고 싶으면 시도 조례 있는 걸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다 라고 한번 제가 해보면 시도 조례 제가 수록 안 했어요. 수록 안 했는데 시도 조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부 대장 발급할 때 발급비용 받을 수 있다. 500원씩 1,000원 받을 수 있어요. 벌써 실망하셨죠? 실망하셨고 1,000원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대장 등기부 발급 대행비가 건당 1,000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2,000원 추가돼요. 3,000원. 그러다가 교통비, 숙박비까지 써 있어요. 지금 멀리 경기도면 저기 멀리 어디 뭐 강원도 땅을 중개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근처 부동산이면 교통비, 숙박비는 없지 뭐. 그래서 기본요금 3,000원입니다. 기본요금 3,000원. 매우 실망하셨죠? 그래서 복비 900만 원 받고 3,000원 더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실제로 손 내밀기 민망하죠. 실비는 뭐의 준말이냐?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의 준말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냥. 그럼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건데 2번, 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권리관계 확인에 든 비용은요. 기본요금 3,000원인데 이걸 받기 위해서 영수증 첨부하셔야 되고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네 집을 팔아주기 위해서 네 집을 내가 권리분석함에 있어서 든 비용이다. 매도 임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침해 보장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에스크로우 있잖아요. 이 예치 제도는 매수 임차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형 보장에 쓰는 비용은 매수 임차에게 청구해요. 그러니까 실비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 청구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문제를 잘 내겠죠. 맞게 아니면 바꿔서 틀리게. 그다음 4번은 읽어보시고 아까 조리가 다를 때는 사무소 시도 조리로 반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다 마칩니다. 마치고 중개보수 다 했고 바로 다음 시간에 7장 거래정보망과 협회를 공부하겠습니다.